오늘 기후 미식회를 함께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을 역임하셨고요. 지금은 지속가능 국민밥상 포럼의 대표 백혜숙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제가 저희 초대 손님들 나오시면 처음에는 긴장하시다가 두 번, 세 번 나오면 이제 긴장이 풀어지셔서 음악 나갈 때 몸도 흔드시고 박수도 치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선생님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네, 맞아요. 음악 나오는데 음악을 타시다가 끝나고 막 박수를 치셔서 네, 제가 참 기분이 좋았는데요. 오늘 선생님 오시는 거 어떻게 알고 청취자 댓글도 퇴비장을 만들었다 이렇게 뭐 농사 짓거나 식물을 키우는 분들이 문자를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농산물 유통 전문가로 알려지셨는데요.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오늘 청취자분들께 대표님 이력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저는 생산을 알고 소비를 알고 유통을 아는 국가 식량 디자이너 백혜숙이라고 요즘에 소개를 하고 다니는데요. 최근까지 농업 농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분야가 도시농업이에요. 그래서 도시농업 분야 사회적 기업 운영을 했고 그 다음에는 가락시장, 강서시장을 관리 운영하는 서울시 산하기관이에요. 서울시 농산식품공사 전문위원을 4년 동안 역임하면서 이제 유통 문제에 대한 부분을 알아갔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들하고 함께 이 안정적인 생산, 그 다음에 공정한 유통, 그다음에 건강한 밥상을 차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 소비자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안을 정책을 창안해내는 지속가능 국민밥상 포럼 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거기에 딱 느낌이 오네요. 생산과 소비와 유통을 모두 다 알고 있는. 그렇죠. 어떤 디자이너라고 하셨죠? 국가 식량 디자이너입니다. 아하, 국가 식량 디자이너. 네. 이게 되게 좋은데요. 이렇게 소개를 해드려야겠네요. 네. 네, 그 얼마 전에 물가 안정 공동 공약 이런 거를 좀 해라 국회에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 이제 22대 총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이제 제가 후보로 나오시는 지역 후보로 나오시는 분들 이제 공약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정말 민생 하는데 이 물가에 대한 정책 제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지역구 후보하고 이제 전국으로 나갈 전국구 비례대표 후보하고 공동 공약을 같이 추진하고 국회의원이 되면은 그 공동 공약을 꼭 실천을 하자라는 차원으로 이제 제안을 했던 전국구 후보하고 지역구 후보의 콜라보였어요. 네. 네.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밥상 물가가 너무 올라서 많이들 힘들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 공동 공약으로 민생을 안정시킬 수 있는 공동 공약을 내걸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유통 구조를 좀 바꿔서 좀 더 이 복잡한 유통 구조를 해결하고 우리 소비자도 이 유통 과정을 좀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으면 이해가 되는 가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양한 거래제도, 유통 단계 축소 이런 부분에 대한 공동 공약을 내걸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유통 구조를 다변화하고 단계를 좀 축소하고 네. 소비자들이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면은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된다. 그렇죠. 아하. 그러면은 공동 공약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 당선이 되든 할 수 있도록 그렇죠.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국민 앞에서 공동 공약을 하자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아하. 과거에 이 가락시장의 이제 유통 구조에 대한 문제가 계속 터져 나왔어요. 네, 그런데 네. 많은 분들이 그거 아직도 안 고쳐졌냐고 고쳐진 줄 알았는데 아직도 안 고쳐졌어? 그러면서 조금 줄어들고 또 이제 지금 이 밥상 물가 대란이 일어나니까 네. 그거 그전에 KBS나 MBC에서도 다뤘는데 아직까지 안 아직도. 고쳐진 거야. 이런 말씀을 이제 계속 하시니까 이제는 아예 국회의원들이 하셔야 될 게 우리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거잖아요. 물가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런 눈물을 닦아드리기 위해서 밥상 물가를 안정시키는 민생 공동 공약을 힘차게 추진하자라는 뜻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예, 맞아요. 지금은 물가가 서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산층까지도 먹거리 물가는 이게
엄청나게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4391님이 풀떼기 가격이 너무합니다. 네. 우리나라 중간업자들 문제 많아요. 그러셨고요. 근데 또 중간업자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분들은 또 그분들대로 애환이 있어요. 또 3769님 과일값이 설 전보다 더 뛰었다고 하죠. 9504님 과일 비싸도 너무 비싸요. 이렇게 사연들을 보내주셨는데요. 진짜 저희가 청취자분들 문자가 오는데 한가위 때 사과값 올랐다고 막 난리였어요. 그때 기후 때문에 작황이 안 좋다. 근데 그다음 설이 되니까 이번에는 사과만 오른 게 아니라 배랑 다 올랐다. 그렇죠. 그래서 한가위 때는 사과 대신 다른 과일을 올렸는데 설에는 다 올라서 뭐 안 올렸다는 분도 있고 차례상에 사과 하나 배 하나 딱 하나씩만 올렸다는 사연도 있고 그랬어요. 네. 이게 진짜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이 장을 볼 때마다 과일만이 아니라 먹거리 전체에서 느끼지만 특히 과일은 이게 진짜 너무 비싸졌어요. 이 과일 가격이 지금 왜 이렇게 오르는 걸까요? 이게 좀 지나면 떨어질까요, 선생님? 그러니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네. 일단은 이제 기후위기에 따라서 생산량이 급감을 했고요. 약 30%가량 급감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과거에는 이 생산량이 부족하면은 바로 수입을 해왔어요. 그런데 사과하고 배는 수입이 제한돼 있습니다. 아, 그거는 왜 그럴까요? 네, 그 동식물 검역 조치에 따라서 이 외래 병해충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이 있게 되면 우리나라 생태계 교란이 있게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병해충이 발생했을 경우 우리가 충분히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도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우려 때문에 수입이 안 되고 있고 수입을 이제 시작을 한다 해도 8단계 조치가 필요해요. 8단계요. 네. 아. 일단은 이 환경에 대한 이게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예측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네. 병해충에 대한 그거에 대한 평가도 해야 되고 그 병해충이 나타났을 경우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냐 안전에 대한 평가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쭉 8단계의 조치가 있는데 네. 보통 이 조치를 다 통과하려면 빨라봤자 4년 내지 6년 정도 걸려요. 아이고, 그러면 네. 그 사이에 또 시장이 다 바뀌어 있을 텐데. 그렇죠. 아, 그렇구나. 네, 지금도 이제 중국이나 미국이나 뭐 뉴질랜드 이런 데에서는 우리나라로 사과를 수출하기 위해서 이 동식물 검역 평가 신청을 이제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아, 그래서 지난번 설 연휴 때 과일값 다 너무 오르니까 대통령님이 사과 수입을 지시를 했는데 저는 그러면은 막 한 보름쯤 있다 마트에 가면 수입 사과들이 막 있을 줄 알았는데 아직 없더라고요. 그렇죠. 아, 그게 8단계를 다 꼼꼼하게 거치면 4년에서 6년이 걸리는 일이고 4년이 걸린 4년에서 6년 정도 걸리는. 걸리는데요. 그 외래 병해충이 어느 정도로 무섭냐면은 네. 네, 뉴스를 간혹가다 보시면은 가수원을 폐원했다라고 하잖아요. 네네. 과수 화상병이라고 하는 불치병이거든요. 나무들이. 네, 아. 과일나무. 그래서 그 과수 화상병이 걸리면은 네. 약도 없기 때문에 그 폐원을 해야 돼요. 다 땅속에 묻어야 돼요. 아, 가수원을 통째로요? 네,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제 그게 유럽병이라고 해요. 유럽에서 네. 많이 발생했던 병. 우리나라에는 그전에는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검역 조치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면 하나는 생산력 급감 때문이고 기후위기에 의해서 두 번째는 수입을 하려고 해도 사과배는 이렇게 꼼꼼하게 절차를 거쳐야 되고 시간이 걸린다.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이 값이 오른 유통구조의 유통구조. 가격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지금 가격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과일 가격을 그럼 누가 결정을 하느냐? 우리가 맞아요. 공산품처럼 네, 원가를 네. 계산해서 거기에 최소한의 이윤을 남겨서 유통을 시키는 네. 그런 게 아니잖아요. 현재 우리나라의 과일 가격을 결정하는 건 농민이 아닙니다. 경매 시장에서 정해지는 그렇죠. 거. 아. 대부분 이제 전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채소, 과일들이 가락시장으로 많이 출하가 되고 가락시장에 중도매인들이 나 얼마에 살래, 얼마에 살래 이렇게 응찰을 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네. 경매 가격이라고 하죠. 네. 그런데 이제 이 경매의 단점이 뭐냐면 그날 들어오는 물량이 많으면 가격은 값이 떨어지고. 폭락하고 아. 물량이 적으면 가격이 폭등하는 구조잖아요.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생산량이 줄어들면 대형 마트들 있잖아요. 네, 이마트나 뭐 이런 홈플러스 이런 대형 마트에서 먼저 물량을 빼가요. 그러면은 농가 입장에서는 고정적으로 거래하던 곳이니까 네. 물량을 줄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가락시장으로 출하할 물량은 줄어들잖아요. 더 줄어들고 그러면 물량이 줄어드니까 가락시장 가격은 폭등하게 오르고. 되는 거죠. 그렇구나. 1966님이 귤도 비싸고 사과도 좋아했는데 너무 비싸서 안 먹게 됩니다. 기후변화에 무한 책임을 느끼면서 방송 들으면서 많이 배우고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가족에게 물티슈며 일회용 남용하지 못하게 열심히 주입하고 있습니다. 그러셨네요. 화이팅! 네, 1966님. 그래서 생산력이 급감한 게 있고 수입이 수입하는 안 절차도 되고. 복잡하고 이 유통구조에서 경매 시장에서 가격을 정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음악을 한 곡 듣고 또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2부도 1부에 이어서 백혜숙 대표님과 지금 과일값이 왜 이렇게 올랐는지 과일 말고도 또 다 올랐잖아요. 사실 다 올랐잖아요. 우리 먹거리 가격을 안정화시킬 방법은 없는지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99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방송 중에 선생님께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저희 얘기 이어가기 전에 퀴즈 정답자 발표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 보니까 최숙자님이 일부에서 선생님 그 유통구조 수입 말씀하신 거 듣고 정말 다행입니다. 수입만큼은 좀 쉽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그나마 농부님들이 조금이라도 숨을 쉬시죠. 그러셨고요. 또 강진성님 퇴근의 동반자 오늘의 기후 들으면서 갈게요. 과일 중에서는 황도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러셨는데 저도 정말 좋아합니다. 황도. 3370님, 우리 각시가 당신도 퀴즈 정답 좀 보내보라고 하네요. 열무 백김치 한번 먹어보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셨고요. 청개구리님은 오늘 남산에 가셨네요. 남산에 다녀왔더니 피곤했나 봐요. 제가 깜빡 잠이 들었네요. 수고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우리 퀴즈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이것의 값이 정말 비싼 나라래요. 기후 변화로 수확량이 줄어든 것도 있지만요. 유통 과정에도 문제가 있어서 현재 이것의 값은 내릴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최근 금값 현상을 보이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고기, 2번 과일이었는데요. 선생님 정답은? 2번 과일입니다. 네, 2번 과일입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에서 한 분, 저희 제작진에서 당첨자를 선정하면은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백김치 세트 댁으로 갑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김동연 님이 꼭 해결해 주세요 했는데 혹시 도지사님 지금 저희 프로그램 보면서 댓글 다신 거 아닌가요? 김동연 님. 네. 꼭, 와,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정말. 네. 꼭 해결해 주세요. 그러셨는데요. 선생님 아까 저희 일부 얘기해서 좀 더 이어가면 그래서 과일값이 다 오르니까 저희는 과일을 사러 가면 어쨌든 먹어야 되니까 한 몇 년 됐어요. 이게 유행한 지. 냉동 수입 과일을 사면 거기서 수확한 그 순간에 바로 냉동을 했으니까 영양가가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고 또 여름에는 주스나 이런 거 갈면 어차피 우리 집에 와서도 냉동했다 가는데 냉동 과일 사지 그러면서 사거든요. 그리고 정말 블루베리나 이런 몇 가지는 냉동이 훨씬 싸요. 그래서 그렇게 수입 과일 중에서 냉동 과일 많이 찾아서 먹게 되는데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괜찮은 걸까요? 그러니까 먹을거리에 대한 이제 안전성 문제하고 우리가 이제 가격이 국내산 과일 가격이 올라가서 대체하는 차원에서 수입 네. 과일을 구매하는 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이게 아무래도 냉동이다 보니까 안전성에 대한 부분 수출할 때부터 우리 국내 식탁까지 오기까지 그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네, 네. 에너지가 들어가겠죠. 근데 그런 부분 외에 지금은 이제 과일 가격에 대한 이야기니까 냉동 과일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값싸게 판매를 하잖아요. 특히 네. 대형마트에서. 네네. 지금 정부에서는 이 과일 수입을 이제는 30% 관세가 있었는데 이걸 다 없애고 6월까지 30만 톤을 들여오고 대형마트에서 직수입하도록 다 열겠다.
이랬어요. 네. 그러면 우리 소비자는 와 이제 대형마트에서 직수입하니까 정말 값싸게 과일 사 먹을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마트들은 그걸 가지고 뭘 활용하냐면요. 미끼 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네. 값싸게 해놓고 다른 상품은 좀 더 이렇게 올릴 수 가격을 있죠. 올리는. 네,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가 현명해져야 돼요. 이게 값싸다라고 무조건 와 좋다 이게 아니라 내가 가면은 과일만 사는 게 아니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농민에게 좋으냐 아. 소비자에게도 안 좋고 농민에게도 안 좋아요. 이 농민 같은 경우 과일값이 올라갔다라고 그러면 작년에 과일값이 폭등했는데 농민들의 농업 소득이 얼마인지 아세요? 연간. 저 그거 궁금했어요. 네. 과일값이 이렇게 폭등했는데 그럼 농민들은 돈을 많이 버셨을까? 그렇죠. 다들 궁금해하시는데 아니라는 거죠. 음. 그 작년에 농업 소득, 네. 농사를 지어서 판매를 해서 벌어들인 농업 소득이 1,000만 원뿐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나. 나머지는 다른 일을 해서 벌어들여야지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농협에 가입한 농민들이 209만 명 정도 되는데 네. 그분들 중에 26%가 빚에 허덕여요. 아. 평균 빚이 1억 2천 정도 돼요. 아. 그 정도로 농민들이 이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농민들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중간 유통 구조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네. 한 가지 사례를 드리면 이제 이건 이제 2012년도 데이터이긴 해요. 이거 연구를 했었어야 되는데 연구를 안 해가지고 제가 찾다 보니까 2012년도 아. 사례인데 그때 배추에 대한 유통 경로별 그 가격에 이렇게 가격이 어떻게 생산 되는지. 단가가 이제 예를 300이다 그러면은 중간에 산지 유통인이라고 하는 밭대기 상인이 있어요. 네, 네. 밭대기 상인은 850원 정도에 팔아요. 그 파는 게 어디로 하냐면 가락시장 경매로 출하를 하는 거예요. 네. 농민이 300원이면 밭대기 상인이 850원. 그러면 경매 거치잖아요. 그러면 950원. 네. 그다음에 중도매인이 이 마트나 이런 데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중도매인은 뭐 1,160원 정도. 그러면은 이 마트에서는 1,400원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원짜리가 마트에서 판매될 때는 1,400원이 되는 거죠. 되는. 배추가. 그러면 저희가 과일값이 올랐다 해도 그게 농민들의 소득으로 갔던 건 그중에 아주 일부일 뿐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보력을 가진 유통업자들이 생산량이 이게 감소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30% 감소하면은 가격은 30% 어느 정도는 30% 올라야 되잖아요. 근데 90% 뭐 100% 맞아요. 이렇게 폭등하니까 맞아요. 이 중간 유통인들이 이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장이 또 되잖아요. 사과나 이런 거 배는 저장이 되니까 이게 네. 출하를 가락시장에 내는 걸 물건을 아, 쬐끔쬐끔 갖고 할 수 있는 있으면서. 거죠. 네. 어휴, 그런 과정이 있었군요. 그리고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냉동 수입 과일을 관세 30%를 없애면서 대량으로 수입을 해서 대형 마트에서 팔면 과일을 파는 작은 가게들이 또 다 타격을 입을 테고. 그렇죠. 전통시장, 동네 마트 네. 이런 골목 상권이 또 너무 힘들어지게 되는 거니까. 그걸 저희는 신선한 과일을 먹는다고 생각하고 집 근처에서 샀는데 네. 그리고 어쨌든 냉동 과일이 신선하지 않은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냥 저희가 신선하게 먹는 것보다 영양가가 똑같은 비행기로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네요. 네. 배로 오네요. 다. 그렇죠. 한 달 내지 뭐 음. 3개월 배로 오면은 이 정도 걸리는데. 냉동을 했다고 해도 네.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생산 유통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선생님 그 농산물 유통 전문가로서 우리나라 유통 과정에서 지금 경매 방식이 문제다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문제고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네. 잘 아셔야 되는데 너무나 이 내용을 모르고 계세요. 저도 몰랐으니까. 어떤 내용이냐면요. 가락시장은 경매를 하도록 독점적 수탁을 하도록 법으로 그냥 정해놨어요. 네. 그래서 가락시장에 농산물이 들어온다 그러면 대부분 90% 이상이 그냥 경매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독점적 수탁을 하다 보니까 담합이 가능하죠. 수수료라든가 이런 거 담합. 그리고 다른 경쟁 체제가 들어가지 못해요. 보통 경쟁을 하게 되면 값이 좀 내려올 그렇- 텐데. 농민들한테는 유통인들이 한 명보다는 두 명일 때 그쵸. 서로
가격을 더 많이 쳐줄 테니까 저한테 파세요 이렇게 하는 거고 네, 네. 유통인이 한 명일 때보다 두 명일 때 우리 소비자 측면에서는 나는 저 유통인보다 이 유통인이 더 싸게 팔아 그러면은 내가 싼 유통인한테 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경쟁이 있게 되면은 농민에게도 좋고 소비자에게도 좋은 건데 이 가락시장의 이 유통 구조를 보면은 독점을 하도록 법으로 정해놓고 그거를 오픈하지 않는다.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좋지 않은 그런 구조가 정말 심각한 문제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결이 가능할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정부에서 그런 농산물 도매 시장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경매를 통해서 가격을 정하도록 한 건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네. 그게 제도화가 돼서 지금 이렇게 된 걸까요? 네, 그전에는 이제 1985년도에 가락시장이 개설됐는데 그전에는 지금처럼 정보통신이 발달돼 있지 않았잖아요. 네. 그냥 유통인이 얼마에 팔았어. 그러고 이제 주는 대로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농민들의 불만이 많았죠. 네. 그래서 일본 제도 그대로 베껴와서 85년도에 이제 경매를 가락시장이 시작을 했는데 네. 그 몇 개 안 되는 소수 독점 그 유통회사 경매회사들이 이제 이게 돈이 되니까 가만히 앉아서 수수료만 챙길 수 있으니까 자기네 이득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매시장 법인협회 만들고 그 도매법인들이 협회를 만들어서 뭘 하겠어요. 이익을 위해서 로비든 다양한 걸 하겠죠. 그리고 법이라는 걸 가지고 계속해서 그들만의 이득을 위한 법으로 계속 개정해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 몰린 거죠. 그래서 이 기후위기가 점점 좀 심화될 텐데 가격 급등락이 굉장히 또 커질 거예요. 네, 기후 위기에 그렇죠. 그렇네요. 가격의 이 낙차가 커질 텐데 그때 그러면 이 경매 제도가 얼마나 합리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냐. 아, 경매 자체는 사실 합리적일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 경매를 모두가 자유롭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사람들끼리 할 수 있는 경매여서 문제인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고요. 네. 근데 경매 제도 외에 직접 거래하는 직거래 도매상 그러한 이제 경쟁 체제가 필요하다. 네. 거래 제도에 대한 지금 하나의 독점적 경매 거래만 90%인데 그거 외에 생산자하고 유통인하고 직접 거래하는 경매하지 않고 직접 거래하는 그런 거래 제도를 도입을 해서 경쟁을 해야 된다. 이런 거고 다 이렇게 보통 경매하면은 다들 좋게 생각해요. 그렇죠. 투명하게 가격이 결정된다라고. 다들 아는 상태에서. 네, 그런데 가격이 결정되면 투명하게 공개는 되지만 가격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네. 깜깜이에요. 내가 얼마 받을지 농민이 얼마 받을지도 모르고 그냥 올려보내는 거예요. 그렇네 진짜. 얼마나 불확실성이 높아요. 그렇네요. 진짜 말씀 듣고 보니까. 그리고 90%가 이렇게 경매로만 결정된다고 하면 농민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변화가 돼야 되는 건데 네. 시장에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유통인을 만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3804님이 유통회사들은 얼마나 돈을 버나요? 하고 질문을 주셨는데 아까 그 배추로 예를 들었을 때 연구 결과가 2011년까지 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대략 한 60%였나요? 유통회사가 한 70%. 질문하시는 분께서는 이제 제가 가락시장에 있으니까 네. 가락시장의 경매회사들 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연간 그냥 순이익이 거기는 뭐 현금이 주고 오고 가니까요. 약 5조 원가량이에요. 5조 원이요. 5조 원가량의 농산물이 거래되는데 그중에서 수수료가 4에서 7%. 그러면 얼마 정도의 이 6개 도매법인들이 수익을 취하는지 네. 답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런데 또 지금 보면은 그런 도매상들이나 농산물 시장에서도 늘 불황이라고 하니까 지금 이게 뭔가 가락동 경매 시장에서 이게 왜 문제인가 하는 걸 저희가 이렇게
마음으로 상상은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딱 겪었던 인상 깊었던 사건이나 에피소드를 좀 얘기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해하는데. 네, 가락시장 공영 도매시장이잖아요. 네. 공영 도매시장. 이게 세금을 투여해서 네. 운영이 되는 건데 거기가 이제 지금 1조 48억 원이라는 또 혈세를 들여서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가서 보니까 이 공영 도매시장은 생산자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립된 거다라고 해서 생산자를 만나야지. 그래서 경매 현장에 딱 가보니까 생산자 안 보이는 거예요. 아. 그러면 소비자도 없죠. 거의 접근하기 어려운 거고. 네. 그래서 아니 이 유통 구조야말로 생산자도 소비자도 투명하게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안 보여서 제가 농민 단체들께 말씀드리고 현장에 찾아가서 전국을 누비고 돌아다녔어요. 네. 그래서 농민 단체 분들 전문위원 하시는 네. 동안요. 농민분들께 이제 이 내용을 말씀드리니까 현장으로 이렇게 찾아온 사람이 없었다. 아, 그동안. 네. 그러면서 몰랐던 내용을 알게 됐다. 그러면서 양파 생산자 협회에서는요. 농식품부를 대상으로 감사원 감사까지 청구했어요. 아, 정말요? 네, 이 내용을 들여다보고 원래는 이 하역비라든가 막 이런 것들을 그 경매회사에서 자기 자부담해야 되는데 이걸 농민들한테 그동안 전가해 왔던 거예요. 아, 정말요? 네. 그러니까 정보를 투명하게 오픈하지 않으니까 이제 농민분들이 내가 얼마 받을지도 모르는 불안감에 또 하역비까지 내가 뒤통수를 맞았구나. 그래서 울분에 차서 감사원 감사까지 청구한 그런 사례 정말 웃지 못할 사례가 기억에 남습니다. 아, 지금도 이 경매 현장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거겠죠. 그럼요. 선생님 보실 때. 네. 이게 저희가 이제 뭐 오늘의 기후여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복잡한 유통 과정이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도 생산자도 없는 경매 현장, 그 어떤 독점적인 상권 보장 이런 것도 문제지만 이게 환경에는 또 어떤 문제일까가 궁금하거든요. 네, 경매는 이제 이 품목별로 시간이 정해져 있고 이제 이게 경매가 끝나면 중도메인 점포로 이동을 하고 그다음에 중도메인 점포에서 뭐 구매자들 대형마트에서 사가요. 그러니까 체류 시간이 한 13시간 정도 돼요. 네. 근데 직접 거래하는 직거래 도매상 같은 경우는 한 4시간 반 정도. 그러니까는 이 공영도매 시장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길다라는 거는 신선도가 떨어지죠. 네. 그다음에 신선도가 떨어지니까 팔다 남은 이 폐기물도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경매 외에 직거래 도매상을 도입을 해서 경쟁을 하게 되면은 이 직거래 도매가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체류 시간도 적고 그리고 적은 공간에서 빠르게 유통이 또 가능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선도도 네.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보장이 되고. 네. 근데 이 직거래 도매상이 지금 활발하지 못한 이유는 어떤 걸까요?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이제 네. 도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시행 그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아, 시행 규칙, 네. 시행령. 네. 시행 규칙에 보면은 농식품부 장관이 승인을 해야지만 도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저희 지금 도입이 안 돼 있는 상태인가요? 가락시장에는 안 돼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많은 농민들께서 네. 도입을 해야 된다. 특히 이제 전라남도, 제주도 이런 이제 광역 지자체에서 네. 공익형 직거래 도매상을 도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투자를 해서 아주 좋은 전라남도 농산물을 직거래로 아주 저렴하고 신선한 상태로 이 수도권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으니까 제발 좀 열어달라라고 말씀하셨고 서울시하고 MOU까지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에서는 안 된다. 왜 그렇게 안 된다고 하시는 거죠? 독점적 수탁권을 보장받아야지 이 경매회사들이 계속해서 앉아서 돈을 버는 거고 이 경매회사들이 또 사고 팔아요. 네. 어마어마한 차익을 남기고 100억 이상의 차이를 남기고 계속 팔아요. 그리고 경매권을요? 아니면 그 회사 주식을요. 아, 네. 차액이 어마어마하고 사모펀드도 들어와 있고요. 태평양 개발 같은 이런 건설 회사, 호반건설, 신라교역
이런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건설 회사들이 네. 경매를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첨가 회사가 아닙니다. 경매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거 놀라운 얘기인데요. 네. 저는 버스 준공영제가 되면서 거기에 사모펀드가 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좀 놀랐었는데 농산물 경매 현장에도 그러면 사모펀드가 들어가는 그렇군요. 이 사모펀드가 가락시장 도매법인뿐만 아니라 강서시장 도매법인도 인수받았고요. 네. 구리 도매시장의 도매법인도 인수받았고요. 돈이 되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건가요? 그게 위법이 아니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농안법이 이제 계속해서 그렇게 경매 회사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이익에 협조하는 방법으로 계속 개정돼 왔으니까요. 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직거래 도매상이라는 게 그러면은 중요한 해법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아무래도 경매만 고집할 게 아니라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유통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그렇죠. 경쟁이 필요한 시스템이고 그다음에는 이 직거래 도매를 했을 경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류 시간도 짧게 줄일 수 적고 있고. 그다음에 작은 공간에서도 빠르게 많은 물량을 유통시킬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가격이라는 부분도 경매처럼 들쭉날쭉이 아니라 예측이 가능해요. 생산자하고 미리 협상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하고 네. 그다음에 원가라는 게 있잖아요. 네, 네. 농산물도 원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에 기반해서 얼마에 받을 수 있을지 서로 협상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비지의 이런 상황들 요즘에는 네.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니까는 소포장 작은 거 뭐 이런 것들을 선호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농민들께 바로바로 알려서 이번엔 이런 것들을 같이 생산해 보자.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작정 막 생산 많이 해갖고 판매를 하는 구조가 아니라 네, 네. 오히려 소비지의 요구를 반영을 해서 생산을 하는 그런 구조로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게 직거래 도매라는 거죠. 제가 지금에서야 이해가 됐습니다. 경매 방식으로 하면은 생산 원가와 상관없는 가격이 정해질 맞습니다. 수 있으니까 농민한테는 타격이 클 수 있네요. 이게 생산 네. 원가와 상관없이. 이제야 이해가 됐네요. 혹시 사과 1kg 원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전혀 모르죠. 네. 농촌진흥청에 자료가 있어요. 네. 제가 살펴보니까 1kg에 1,650원가량 되더라고요. 그러면 1kg가 서너 개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렇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더 말씀 듣고 싶은데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대표님께 이 시간을 빌려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네. 정말 기후 위기가 심각해요. 올해 농사 어떻게 지어야 되나 농민들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소비자들은 또 밥상 물가 오를까 봐 전전긍긍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과일 못 먹일까 봐 어머님들 너무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이제는 이 유통구조, 공영도매 시장이라고 하는 국가가 해야 될, 정부가 해야 될 일들을 이제는 방기하지 말고 책임감 있게 이 유통구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정책, 그리고 22대 총선에서 이 밥상 물가를 책임지고 이 공영도매 시장의 유통구조를 반드시 혁신할 그런 국회의원이 꼭 입성하기를 기원합니다. 공동 공약 내셨으니까. 네. 예. 오늘 지속가능 국민 밥상 포럼의 백혜숙 대표님과 우리나라 먹거리 유통 얘기해봤는데요. 소비자, 생산자, 유통인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구조. 선생님 말씀대로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